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수집하고 문화자원 수집했을 때 수집된 자원이 어떻게 구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문화자원 하는데 문화자원이 뭐지?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자원이 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 코드,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미 담겨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아이콘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볼펜 한 자로도 이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그냥 기능적으로 해석하거나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다른 지식자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지식자원은 다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자원이 문화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문화자원이 자원 낱개로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그 문화자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집하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건 아직도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절차적 구조적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논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수집되어지거나 간단하게 우리 한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아파트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사들고 들어오는 물건들이 또 어떻게 개인적 물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체가 쓰는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가족 전체가,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는 음식과 관련된 주방과 관련된 물품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소비재의 물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굉장히 고정된 가구 같은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그 아파트, 그 가정, 집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 이해 속에서 들여다보면 자원 한 개 한 개, 개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보다는 그 개체가 하는 역할, 그 개체가 주는 또 환경, 그 개체가 작동하는 원리, 상황, 이런 모든 것이 다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자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식자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 지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 보면 우리가 소위 책, 도서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고 기본적인 자원의 한 형식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조직할까에 대한 생각이 단 한 권, 개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주제가 뭐니까 분류본은 어디에 들어가야 해. 이 책은 누가 저자가 누구이니까 저자 기호를 어떻게 주어야 해. 이런 식으로 책 하나를 분석하고 책 하나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그대로 기호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위치로 삼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록이라든가 좀 넓게 해서 문화자원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볼펜 한 자루가 들어왔다. 이건 볼펜이야. 언제 만들어진 볼펜이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볼펜이고 재질은 무엇이고 생산 날짜는 어떻게 되고 볼펜의 그 심이 갖고 있는 색깔은 무엇이고 볼펜의 기능이 이것이 휘발성이 있는 그런 잉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스페시피케이션, 그 볼펜 하나하나가 드러내는 자기의 메타값들을 가지고 볼펜을 정의하고 위치를 정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광주에 보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그 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하는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나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아시아 문화를 어떤 시각에서 쳐다볼까 했을 때 무슨 재래, 의식, 종교, 음식, 여행, 노마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을 정의하고, 어떻게 보면 개념 정의라고 하면 관점을 정의하고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을 수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음식 하나가 단지 음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의 문화 코드에서 생산되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접근과 이해와 해석이 요구되어진다고 본다면 음식을 어디다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 했을 때 문헌정박적 사고에서 놓고 본다면 음식이라는 어떤 이름의 코드와 음식이라는 어떤 큰 분류 대형 내에서 들어가겠죠. 근데 문화자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좀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라는 것 자체의 개체적 독립성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그 두 개의 역학 속에서 문화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그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이 문화자원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 수집하는 방법, 수집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겠구나.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사면 쉬운 얘기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추천하고 사달라고 주문을 하고 사서 선생님들이 내가 원하는 책을 사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서 선생님들이 그 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누가 추천을 했는지 누가 요구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책 하나를 오롯이 책만 쳐다보고 책이 갖고 있는 위치만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출판했고 제목이 뭐고 한 논리에 의해서 책이 자기 위치를 점합니다. 근데 실제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면 사서 선생님들은 저 책을 서비스한다는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얼터너티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저 책을 주문한 사람의 주제가 A이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주제적 성격이 A 또는 B였을 때 선택적으로 A라는 주제에다 책을 배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이 주제적으로는 B에도 속할 수 있고 A에도 속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문헌정박이라는 학문적 속성과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적 속성 속에서 특정 영역은 오버래핑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오버래핑 되는 대목의 책들이 어느 분류 대역을 따라주느냐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다 라는 거 놓고 본다면 이 자원 하나하나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책 하나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A라는 주제를 가진 전공하는 선생님이 주문했으니까 이건 A 영역에다 넣어놔야겠어 하는데 같은 종류의 같은 주제의 책들을 B라는 전공을 한 선생님이 주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구성을 가져야 할 주제가 분산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 얘기는 분류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파티셔닝 할 수 없는 오버래핑 되는 대목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래서 분류표 자체에도 이미 그 단서 조항들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하는 단서 조항이 따라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모호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것이 현장 도서관 했을 때는 더더욱 심하게 작동될 수 있다. 왜? 우리 학교에는 문헌정박이 없어. 그럼 문헌정보학적 요소와 주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전산학 쪽에서 구입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한다면 굳이 이것을 정확하게 문헌정박을 대변하는 주제라면 상관없지만 모호성이 드러나는 주제적 영역을 전부 전산학 쪽에 묶여서 전개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물며 문화자원은 그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볼펜과 종이가 어떻게 쳐다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이거는 약간 우리 사고에 대한 비교인데 동서양의 그 사고와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드냐면 바나나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분짓고 분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숭이나 호랑이는 다 동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바나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식물 구조 속에서 원숭이와 사자를 호랑이를 한 그룹에 넣고 바나나를 다른 그룹으로 뺍니다. 근데 동양적 사고에서 놓고 보면
원숭이와 바나나가 호랑이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와 바나나를 하나로 넣고 싶어하고 호랑이와 분리해서 나눠서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그 인식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말 속에 훨씬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문화자원을 단순히 문헌정보학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서구적 그 분류 개념에 의해서 배열하기보다는 이걸 어떤 형태든 간에 그룹핑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차라리 그것을 배열이라는 맥락에서 쳐다본다면 그 배열은 박물적 배열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이게 주제가 뭐고 하고 나누기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쓰임새, 이것이 보관할 때 보존되거나 어딘가 그러니까 비치되어졌을 때 놓을 수 있는 형상, 물리적 모습에 의해서 나눠질 수도 있겠다. 볼펜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재질의 것들이 모이고, 종이는 또 따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재구성해낼까? 소위 말하는 그 조직할 때 조직의 방법이냐, 이게 물리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과 이것을 소위 그 주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두 대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 제품이 있는데 이 전기 제품은 무엇을 끓이는 물건이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이게 부엌에 갖다 놓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을 줄 알지만, 다른 전기 기자재들과 또는 어떤 팬트리라는 공간에다 따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라면을 꺼내고 물을 뜨고 그래서 이 전열기를 끄집어 오고 한 자리에 모아서 작동을 시키고, 끝나고 나면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전열기는 전열기대로 들어가고 뭐 수저 따로 들어가고 그릇 따로 들어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불려 나올 수 있는 조직의 그 어떤 구성과 이것이 분산 배열되었을 때 조직의 구조가 이중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말하는 책 분류는 상당 부분 그것이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적 속성과 사람들의 브라우징을 통해서 접근했을 때 자신이 필요로 것들이 상당 부분 모여있는 경우죠. 물론 이 분류표가 만들어진 지도 이미 200년 간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100년이 훨씬 이제 넘었다는 얘기죠. 제가 미국에 여행 갔을 때 친구를 통해서 한번 그 초판본을 DDC의 거의 초판본에 가까운 것을 봤는데, 이미 그 책 자체도 사가서 함부로 열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스러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분류의 역사도 길고 그 이전서부터 분류라는 개념은 상당히 많이 발전해왔다고 놓고 봤을 때, 아, 저 분류는 책의 소재, 소장, 위치, 배열과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 집합이 거의 일치하게끔 만들어 둔 거다. 그러나 문화 자원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주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배열조차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융합하고 서로 멀리 있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로 묶여지기도 하면서 분류표는 20몇 판까지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없어지고 어디에 뭐 통합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분할되면서 새로운 번호를 갖기도 하고 그것이 주변에 이웃하기도 하고 전혀 따라져 있거나 완전히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거나 하는 식으로 분류도 진화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문화자원에 대한 분류 체계는 새로운 분류 개념을 갖거나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버추얼 자원을 만드는 거죠. 버추얼 자원이라는 얘기는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 아까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겠다 했을 때 라면을 끓여 먹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의 없지만 그걸 하나의 독립된 자원화시키고 이 자원에 동원되어진 다른 실체적 물리적 자원들을 엮어서 이 한 실체를 만들고 이 실체를 분류를 해버리면 그 속에는 아까 전열기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 들어갈 수 있고 컵도 들어갈 수 있고 수저도 들어갈 수 있고 라면이라는 식품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진 하나의 분류대역이 생기지만
또 다르게 내가 구성했을 때는 이번에는 커피를 마신다 했을 때는 그 속에 컵도 들어가고 수저도 들어갈 수 있고 커피도 들어가지고 물도 들어가면서 새로운 구성을 하고 새로운 자원을 하나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나 개념화 시킬 수 있는 집합을 버추얼로 구성해내는 작업이 문화자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작은 단위의 문화자원들을 이제 확장시키면 파티를 열겠다 했을 때는 한쪽에는 음식이 움직인 것이고 한쪽에서는 무슨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무슨 좌담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티를 어떻게 성격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파티에 동원되어진 자원들, 파티에 동원되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게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그 최근 뭐 수십 년 동안 최근 들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객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또 표현에 대한 방법들 중에 우리가 객체지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 객체를 형성하는 작업이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새롭게 재구성해내거나 있는 자원의 속성들을 소위 상속받아서 구성하거나 해서 자기가 필요한 덩어리들을 계속 버추얼로 구축해내고 그 속에 필요한 실제 자원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과거의 문화자원을 그냥 일반 자원의 형식으로 보고 성격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이렇게 소위 그 바둑판처럼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매트릭스에다 이렇게 꽂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룹핑해주는 새로운 그 문화 객체를 버추얼 객체를 만들고 버추얼 객체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이 문화 객체는 이런 걸 담고 있어 하고 이런 문화 객체들이 또 여러 개 묶여서 또 큰 더 상의 객체를 형성하고 이게 포함 관계와 상속 관계와 행위와 뭐 실체와 기능과 이 모든 게 다 표현되어지는 그런 객체를 생성해내는 것이 문화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부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생산되어진 컨텐츠가 전부 자기의 특성과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졌을 때 의미를 하나 생성해낼 수 있고 하나의 과정을 또는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사건을 설명해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독립된 객체로 정의를 하고 이런 객체들을 우리가 표현 단위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전시를 열었다면 전시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객체로서 독립된 자원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이 전시라는 하나의 그 독립된 객체 자원 속에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이 속해 있을 수 있고 그 문화 자원들의 또 그 속에 더 세분화된 작은 객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객체라고 정의해둔 그 하나하나에 대한 자원, 그러니까 문화 자원을 아주 심플하게 하나하나 조각의 물리적 자원, 하나하나 조각의 뭐 사진, 영상, 말, 실물, 이 모든 것의 가장 작은 단위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에 따른 이 모두를 다 문화 자원으로 정의하고 그런 문화 자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표현 양식도 굳이 한 개 틀에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이것이 사진이라는 자기 실물과 물리적 속성에 따라서 설명되어진 것과 무관하게 이 사진이 어느 문화 객체 속에서, 문화자원 객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남대문을 얘기하면서 역사 속에서 남대문을 얘기할 때 보여지는 남대문 사진과 건축학적 특징 속에서 보여지는 남대문 사진이 굳이 다를 필요도 없고 자원을 두 곳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려나가는데 잘못 불려나왔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자원이라는 여기 남대문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화자원이 있고 남대문의 건축적 성격을 규명짓는 문화자원 속에서 남대문의 해석은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남대문을 최소 객체로 놓고 봤을 때 이 객체 하나하나에 주어진 메타값은 진짜 작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메타값에 이제 내가 같은 객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얘기하면 내가 사람이고 내가 교수이고 또 남자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이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형제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나를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문화 객체를 만들 때 나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위치와 내 상황들을 설정해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학교에서 얘기했지만 내 위치와 내 상황에 따라서 나를 또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이 정의되어지지만 그럼 나는 누구니 했을 때 이제 순수하게 뭐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문화일 때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학교라는 얘기를 할 때 굳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독립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활용이라든가 측면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그냥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개념화시켜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문화자원을 그렇게 쳐다본다면 그걸 어떻게 조직하느냐도 좀 다른 시각에서 살 필요가 있고, 수집 자체도 볼펜 한 자루를 집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볼펜을 들고 나오는 순간 이 볼펜이 점하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정보도 다 같이 끌려 나와야 이 볼펜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조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전부 엮일 필요가 있다면 이 개체 하나하나, 물리적인 개체라면 물리적인 개체 하나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과 이것이 불려나오거나 필요해서 설명되어질 때 그것이 담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필요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대목들에 대한 정보도 달고 다녀야 한다. 그래서 제가 문화자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BS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그 가요 무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요 무대에 보면 노래들을 매주 여러 개를 해주면 꽤 오래된 옛날 노래들을 주로 해주고 있고, 그 노래들을 매번 다른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따라서 같은 노래들이 몇 번씩 반복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 노래가 나온다면은 가요 무대가 노래를 전개할 때 한 4주 동안의 노래를 나간다면 설마 이 4주 동안에 같은 노래를 내보낼까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주 동안 가요 무대가 뭐냐면 매번 자기 주제를 달고 나가거든요. 오늘은 가을 노래를 하겠다든가, 오늘은 뭐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든가. 근데 가을 노래 속에 나오는, 가을이라는 주제 속에 나오는 어떤 노래와 이별이라는 주제 속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별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을을 얘기하고도 있다면, 가을이라는 주제 속에도 나올 수 있고 이별이라는 주제 속에도 나올 수 있다면 이 노래를 어떻게 정의하지? 이게 가을이라는 주제 속에 있는 노래를 정의할 때는 가을이라는 그 키워드가 어떤 형태든 표현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별이라는 주제 속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이별이라는 주제가 어떤 키워드로 표출되어진다면 이건 이별과 가을을 다 담고 있는데, 그 개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가을, 우리가 다루는 이별이라는 문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문화 객체는 버추얼 자원으로서, 같은 문화 자원으로서 이별이라는 객체와 가을이라는 객체 속에서 이걸 구성하고는 또 다른 문화 자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것의 전체 객체에 자기 메타데이터도 존재하고 노래 하나하나의 메타데이터도 존재하고, 이 노래가 가을이라는 큰 객체 속에 자기 위치가 표현되어지는 메타데이터도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별이라는 공간 속에서 노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메타데이터 더하기 이 이별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 위치가 어떤 이별을 얘기하는지, 이별의 어떤 상황과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자원을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죠.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상상해보고,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냥 단순한 기법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겠구나.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술로 접근하고, 기술과 기능으로 접근한다면 그걸 활용하는 환경과 필요와 또는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같이 접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문화 자원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화 자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 자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물리적 자원과 버추얼 자원들이 객체로서 이 객체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네스팅 구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객체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문화 자원 하나를 수집할 때는 이 다양한 현상과 다양한 그 뷰포인트들을 독립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값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구축이 기계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이 문화 자원을 어딘가에 그 뭐라 그럴까요? 편입시켜서 해석해내는 그 상위 개념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화 객체를 형성하고, 문화 객체 속에서 이 자원을 해석하되 이 자원에는 여전히 여지가 남아서 다른 그런 버추얼 문화 객체를 하나, 문화 자원 객체를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자원을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설명이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한다라는 건 없지만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속에서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기본 맥락이라든가 그런 틀들은 충분히 전개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집되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실물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